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격화되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속에 15일 예정된 미국과 이란 간 6차 핵 협상이 취소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란의 빠른 핵 합의를 재차 촉구했지만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되는 한 핵 협상을 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중재에 대해 당사국들이 먼저 해결해야 할 때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이스라엘 방어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이란과 거래가 이뤄지길 바라지만 때로는 싸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이란 공격 중단을 요청했는지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과 중동 긴장 고조에 따른 유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연준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중동 긴장이 주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가운데 연준이 앞으로 몇 달 안에 금리를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하여 시장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제철에 US 스틸 인수를 승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US 스틸 본사는 피츠버그 대도시에 유지할 것이며 양사는 미국 정부와 국가안보협정을 체결했으며 2028년까지 약 110억 달러의 신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개장 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주말 사이에 서로 보복이 오고 가게 되면서 뉴욕 증시는 하락을 했고 국제유가는 7% 정도 폭등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1,600km 정도 두 나라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전면전의 가능성보다는 공중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왔던 속보를 보면 일부 소식통을 통해서 이란이 휴전 협상과 관련된 거부 내용을 중재자에게 전달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좀 전쟁과 관련된 테마가 조금 더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돈으로 8천억 원이 넘는 수익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코인과 관련된 내용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내용 점검해 보겠고요. 두 번째 코너로는 넥스트 트레이딩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공습을 주고받는 상황이고요. 이란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에는 여기에 전 세계 에너지 20%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 서 유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주가가 좀 반응을 하고 있고요. 흥구석유가 애프터마켓에서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관련된 내용도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6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 6억 수익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개한 재산 보고서에서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돈으로 약 8천억 원이 넘는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안에는 부동산 그리고 골프장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특히나 암호화폐 관련된 내용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관련된 뉴스부터 함께 좀 점검해 볼까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6억 달러 정도 이제 수익을 올렸다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한 우리나라 돈 한 8천억 원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올렸고 이제 대통령 재산 공개 법령이 있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재산 공개 법령에 따라서 이제 지난해 자산 내용인데요. 총 자산은 최소 1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조 1천억 원 정도 달합니다. 근데 지난 한 해만 6억 달러 정도의 어떤 수익을 올렸고 가장 눈에 띄는 수익원은 말씀하신 대로 올해 초에 이제 출시됐던 민코인인데 이것을 지난해부터 이제 계속 수익을 많이 올렸는데 이 코인 하나로만 약 3억 2천만 달러 하나로 4,300억 원 정도의 수수료를 벌어들인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수익원 전체적인 건 본인이 수익을 한 건 아니지만 아들 명의로 되어 있지만 어쨌거나 자신의 수익이 이제 잡힌 걸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디파이 기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로부터 이제 4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고요.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채굴 사업과 암호화폐 ETF 사업을 이제 참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외에도 어쨌든 뭐 NFT 카드라든가 향수라든가 자신의 브랜드죠. 이제 어쨌든 트럼프라는 브랜드의 시계까지 다각한 트럼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 이제 골프장하고 마라라고 이제 자신이 있는 부동산 이쪽 수익으로 2,200억 원 정도의 이제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8천억 원 정도의 사업을 올렸는데 요 외에도 이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과 인도, 두바이 등에서 해외 프로젝트로 이제 받은 수수료가 있습니다. 개발 수수료가 있는데 이 수수료가 약 3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상당하죠. 이렇게 이제 있고요. 문제는 이 수입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 수익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현직 대통령과 이런 브랜드와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통해서 나왔다는 점이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부는 이제 암호화폐 정책이라든가 연결 방향에서 직접적인 이익을 보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게 아들이 이제 신탁을 받겠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수익이 대통령 본인에게 나중에 들어가고 있고 얼마 전에 또 이제 비행기도 받았는데 이 비행기가 나중에는 자신의 재단에게 가고 있다라는 이런 구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상충 충돌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대통령의 재산 공개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어쨌든 사업 공개라든가 수익 구조가 사실 향후에 어쨌든 영향이 어떻게 미칠지 그리고 이제 정가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좀 더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동산과 골프장, 암호화폐랑 NFT, 향수, 시계 등등 다양한 걸 포함해서 우리 돈으로 약 8천억 원 정도 수익률을 기록했다라는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그 암호화폐 사랑이 좀 남다른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걸 떼놓고 본다면 트럼프의 암호화폐 수익이 미국 정치에는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이게 어쨌든 다른 대통령하고 많은 달라진 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이제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그동안은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수익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 전통적인 정치인과 완전 다른 자산 전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 정치인들은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기부라든가 출판이라든가 강연 등 안정적인 수익을 기본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이라든가 중앙화라든가 자산의 어쨌든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을 피고 그다음에 이제 1기 때 약간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서 2기 때 수익화를 하는 이런 전략을 약간 피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민코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송을 통한 수익 이거 약간 특이한데요. 소송을 통한 수익도 좀 하고 있고 이런 거 좀 있고 그다음에 사전 포트폴리오에 급격한 변화가 있다라든가 정치와 사업의 이해관계 충돌에 전혀 개의치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윤리적인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미국 국민들은 대통령의 접근성이 암호화폐라든가 이런 투자자들에 매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정치와 동맹의 자금력이 좀 심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대한 정치 자금이 공화당과 트럼프에게 제공되고 있는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 어떤 권한이 정책에 그대로 반영됐을 때 이게 로비 세력과 부상하고 있을 때 이게 어떻게 타금력이 있고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사실은 좋은 방향으로 쓰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상당히 어떤 파급력이 있는 방향으로 쓰이면서 이게 업계에 영향력이 있으면서 안 좋은 방향으로 쓰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게 아닌가 사례가 돼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산업과 정책의 영향력이 정책 추진력과 업계의 신뢰성 회복에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부정적인 영향이 돼서 이제 향후에 암호화폐 전체에 어쨌든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 좀 심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랑하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기존에 있었던 정치인과는 확실히 좀 다른 수익원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을 좀 나오는 부분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아이오나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벤츠, 스텔란티스, 도요타 등 이렇게 최근 8개 전기차 업체가 함께 손을 좀 잡고 북미 지역 내 전기차 초고속 충전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테슬라보다 빠른 400kW급 지금 초고속 충전기로 24시간 동안 운영하는 라운지도 있고요. 여기에 커피, 밥까지 제공을 하게 되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충전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이오나의 개발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제 아이오나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에는 약간 잘 모르는 개념이라 아이오나를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시사점을 좀 해드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테슬라가 전용 슈퍼차지를 도입한 게 2012년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전기차 충전 경쟁이 시작됐는데 1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습니다. 급속 충전이 이제 13,000개 정도가 이제 증가해서 지금 한 5만 개 정도 됐는데 사실 공공충전 실패율이 계속되고 있으면서 불편하다는 얘기가 좀 많고 이게 테슬라 전용이다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나머지 차들은 불만이 많다 보니까 8개 완성차가 최근 들어서 이제 공동으로 아이오나라는 걸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400kW급의 급속 충전기고요. 24시간 정도 이제 되고 와이파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제공하면서 많이 되고 있고 요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상당히 많이 되고 있으면서 충전 속도라든가 규격 호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범용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향후에 많은 테슬라의 승리가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의 전환성이 좀 있으면서 요 테슬라 독점 구조에서 간접적으로 해제하기 위해서 이제 기술 표준 통일을 하고자 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책이라든가 재정적인 생태계 전환을 손달 민간 인프라의 주도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아이오나는 EV 생태계의 애플 스토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디자인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정체된 서비스라든가 독립적인 어쨌든 플랫폼을 갖춘 EV 충전의 종합 어쨌든 블렌드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충전 인프라가 이제 기존의 단순 시설이었다면 브랜드라든가 로열티라든가 플랫폼 수익을 만드는 핵심 자산으로 떠오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향후에 어쨌든 애플을 대항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상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생긴 아이오나 관련된 내용 애플과 비교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일단 북미 지역 내 전기차 초고속 충전 서비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의 아이오닉5 충전 혁신이 사실 전기차 시장 안에서 경쟁 구도가 이미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를 좀 같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초고속 충전 시 기술의 어쨌든 대중화 리더십을 좀 강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충전이 사실은 좀 약간 집에서 충전기를 가지고 이제 어떤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하루 종일 충전해서 이제 쓴다란가 사실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충전 시설이 많이 없다라는 게 좀 있고 이런 것들은 불편함이 좀 있어요. 지금도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고 어쨌든 충전을 한 다음에 많은 거리를 못 간다는 게 좀 단점이었는데 이런 충전 속도의 혁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도 이런 800W 정도, 800V 정도의 고전압 시스템과 멀티 기술의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18분 이내에 어쨌든 배터리 용량을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5분 충전으로 100km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연기관의 주유 시간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살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충분히 가능해서 이제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충전 인프라도 충분히 확대가 가능할까. 물론 미국만 가능한 얘기지만 이게 만약에 이제 미국의 성공을 거둔다면 이제 향후에 우리나라까지 오고 기존의 테슬라
테슬라 중심의 충전 네트워크와 달리 많은 차들도 이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경쟁 브랜드와의 기술 격차도 이제 경쟁이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제 테슬라만이 앞서갔던 이런 시장에서 테슬라의 격차가 축소되면서 이로 인해 테슬라가 더 이상 충전 속도만으로 앞서가는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차들도 이 부분에서 이제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라는 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다 보면 글로벌 완성차하고 이제 충분히 테슬라와 경쟁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그동안 이제 충전 속도 때문에 테슬라를 이제 앞서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실용성이라든가 이런 데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면서 신규 소비자들도 이런 시장에서 충분히 이제 내구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내연기관 차들도 경쟁할 수 있다. 전기차 시장에서 이런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업계 경쟁에서 8개 차들도 표준화가 촉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기차로의 이제 전환기를 맞고 있는데 여전히 캐즘에 대한 극복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전기차로 변하게 된다면 충전 시장 또한 함께 변화를 좀 맞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인텔 쪼개야 산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TSMC랑 삼성의 제조 기술 주도권을 내주기도 했고 최근 들어서는 자사의 주요 칩도 TSMC에게 외주를 주는 모습입니다. 인텔의 파운드리 부분도 계속 부진하다 보니까 삼성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인데요. 파운드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좀 살펴볼까요? 그 인텔의 늘 고민이 이거 아닌가 싶어요.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같이 가는 게 맞느냐, 갖고 있는 게 맞느냐 이 고민인 것 같은데 사실상 이거는 뭐 판결이 났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TSMC의 성공을 거두면서 어쨌든 최근 들어서 통합종합 모델의 종말은 이미 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래서 통합 모델이 되면서 설계 제조의 일체형 시대는 퇴장이 맞다고 보는데 인텔은 수년간 설계 제조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이걸 자랑거리로 여겼지만 최근 들어서 이게 어쨌든 실적 부진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특히 TSMC와 삼성 중심의 파운더리 모델이 미생 공격률 어떤 장악력을 가지면서 이건 사실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팹리스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새롭게 들어온 CEO도 이걸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쨌든 떨어져 나와서 이제 두 개를 분리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계속 하오라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쨌든 새로운 지금 CEO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 인텔은 현재 90억 달러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 해체를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더 이상 분할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제조 부분에 대한 건 생존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파운더리 독립은 설계 경쟁사에서 어쨌든 필수 조건이라고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내 칩을 만드는 공장을 누구에 맡길 수 있는 공장에 대한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기술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혼자는 할 수 없거든요.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TSMC에게 맡기고 있는데 이거를 TSMC가 맡지 않겠다라는 게 되게 고민이에요. 사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에게 SOS를 치고 있는데 이 부분을 TSMC가 전혀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맡길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있을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생산 분리에 대한 생존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상호 연관성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고 결론 이런 것 같아요. 인텔이 선택한 반도체 산업 새로운 질서를 반영하고 있지만 분명히 해서 분리해야 살아남긴 하지만 결론은 이 부분에 TSMC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TSMC의 도움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 부분을 완전히 동의해야 되지만 향후에 별도의 회사를 TSMC에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받을지가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받을지가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간 이제 외신들이나 전문가들은 사실 이제 파운드리를 매각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는 했습니다만 구조 조정 방안에 따라서 완전히 분리하면서 분사하는 걸로 결정이 지금 난 상황이죠. 그러면 인텔의 분할 전략을 좀 살펴봤을 때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직 통합 부분과 이제 이 종말은 온 것 같고요. 순수 파운드리 체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뭐 삼성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파운드리 시장은 TSMC 주도로 생태계가 확장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텔 분할과 TSMC와 인텔 파운드리 시설을 인수하거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재조정될 경우에 이는 3mm 나노 3나노 이하의 공정 기술이 이제 TSMC가
동거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순수 파운드리 업체의 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파운드리 산업도 구조가 이제 재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칩스 법안은 사실 역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쨌든 이 법안은 사실은 미국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을 재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026년에 완공될 인텔 오하이오 팹의 어떤 향방을 주목받고 있는데 이 방안은 사실은 미국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TSMC가 새롭게 재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방의 개혁이라든가 이 부분은 새롭게 떠오르는 것보다 TSMC가 어떻게 재조정을 할지는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경쟁 구도와 변화도 혁신도 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TSMC의 인텔의 어쨌든 재조정과 더불어 브로드컴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브로드컴이 도전장을 내밀면서 AI 시장에서 어쨌든 엔비디아의 요 브로드컴이 어떻게 나가느냐도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나노 공정이 이 부분이 공정이 격화가 되면서 이 부분을 삼성과 또 떠오르면 삼성과 브로드컴과 그리고 TSMC의 이 공정이 어떻게 떠오를지도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삼성이 전략적으로 지금 고립되고 있는데 향후에 이 부분에서 삼성이 어떻게 이 부분을 극복할지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삼성 파운드리 부분도 굉장히 적자를 많이 내고 있고 비중도 계속해서 줄어드는 문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의 분사 전략처럼 삼성도 삼바 인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변화가 있을지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넘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젠슨 황의 폭탄 경고 보겠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AI 미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해서 이게 오히려 화웨이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미국이 중국을 첨단 반도체 관련해서 옥죄기 시작한다면 스스로 이제 자립하게 될 거고 결국 기술 주도권도 중국이 가져가게 될 거다라는 경고를 내놓은 건데요. 이런 발언을 어떤 부분으로 좀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지금 젠슨 황 CEO는 이 시장을 약간 90년대 반도체 시장처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90년대 일본이 이제 어쨌든 지금처럼 대만이나 어쨌든 요 한국의 반도체 시장을 이제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어쨌든 요 시장을 반도체 시장을 잘 나간다고 구축했던 일본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만의 시장으로 자신들이 구축하다 보니까 이 시장을 결국에는 대만과 한국에 뺏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미국도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미국이 AI 수출 규제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신들도 일본이 그 시장을 AI 시장을 뺏긴 것처럼 중국에게 전체 시장을 뺏기고 선두를 뺏기면서 나중에 화웨이가 한국의 지금 TSMC라든가 파운드리 시장을 주도하는 지금 이 시장을 아까 반도체 시장을 한국의 어쨌든 삼성이라든가 TSMC가 주도하는 것처럼 반도체 시장을 뺏긴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뺏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 생태계를 다 공개하면서 경쟁하듯이 자신들도 공개하면서 중국 시장을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1대1가 맞는 것 같아요. 화웨이가 미국의 빈자리를 메꾸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컨퍼런스에서 장기적으로 자충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중국 내 모든 AI 개발자가 화웨이 생태계에 안착하면 결국에 요 중국에 장착하게 된다는 거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웨이 CEO도 이런 부분에 겸손하게 얘기를 하지만 자신들에게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 요거를 방심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는 거면서 AI 칩은 칩이 아니라 생태계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우위를 차지하거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이 이 시장을 나중에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고 고립 전략은 미국 기술의 스택에 자가당착을 키운다라고 생각하는 거면서 결국 미국의 전략은 AI 칩의 수출 금지라든가 요 인재 유출을 제한한다든가 뭐 화웨이와 SMIC의 기업을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이 안에는 자신들의 수출이 지금 제한되고 있는 부분에서 수출이 전략이 이제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있지만 일개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젠슨 황의 AI 지정학 연결성을 생략하는 건 AI 기술의 본질은 연결이고 생태계고 집단위성이라는 거죠. 이건 맞습니다. 많은 사람이 많이 사용하고 이거를 어떤 중독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이 맞기 때문에 배제를 통한 패권 추구는 결국 역효과가 난다는 건 맞기 때문에 AI 승자는 고립이 아닌 억제가 아닌 확산과 경계의 개방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 부분은 향후에 독점이 아닌 친화와 규제와 표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은 어쨌든 어느 정도 젠슨 황의 이야기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은 계속 첨단 반도체 통제가 이루어지면서 자립하기 위해서 많은 자금을 같이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번에 미중 무역 협상이 있었을 때도 중국은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를 조금 풀어주길 원했었는데 이 카드를 받지는 못한 상황이긴 하죠. 계속해서 옥죄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젠슨왕의 이런 경고성 발언이 나온 상황에서 미국의 AI 전략에 어떤 도전 과제에 좀 직면하게 될까요? 저는 미국이 선택과 집중 전략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옥죄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어쨌든 전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감춘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AI를 다 이렇게 억누른다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나오는 풍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의 AI 생태계는 전략은 가속화될 거고 이걸 밀수를 해서라도 가져가거든요. 미국의 수출 규제가 하이웨이 어센트 910B라든가 뭐 칩이라든가 캔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들 개발을 촉진시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누른다고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 차선체계 기술과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전략적 모순과 어쨌든 엔비디아에 직접적 타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풀어준과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 정책의 어쨌든 전략 가능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이든 전략의 실패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면서 전략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이번 발언은 어쨌든 이 부분에 패권의 경쟁력 약화를 주면서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개방의 혁신의 모델이 좀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은 어쨌든 젠슨왕의 경우가 이런 것 같아요. 기술 차단보다는 생태계 장악이 우선이라는 핵심 모델을 전달하면서 중국이 140만의 AI 개발자 풀과 결합된 어쨌든 하이웨이 기술의 스테인 성장할 경우에 미국의 어쨌든 단절 정책은 자국의 표준의 어쨌든 고립을 초래할 것이다라는 이런 경고성 발언이 돼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90년대 일본 반도체 산업이 제가 말씀드렸던 대만과 한국의 부상을 낳은 역사와 재현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차단은 선택적 협력이죠. 이제 민간 칩을 허용한 거 생태계에 어쨌든 영향력을 유지해야 된다는 전략적 이런 전환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향후에 이런 것들의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이 빠른 속도로 좀 따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5번째 키워드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월마트, 아마존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유통업체가 아마존과 월마트인데 여기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떤 걸 결제할 때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중간에 이제 수수료를 같이 납부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이 좀 사라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도가 시사하는 바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예전에 쓰시던 포인트 있죠. 포인트. 이 포인트를 코인으로 대체하는 약간 이런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어쨌든 최근에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활용한 방안놓고 월마트라든가 이제 아마존이라든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익스피디아라고 여러분 이제 여행 결제하시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런 주요 항공사들까지 이런 것들을 방안 활발하게 놓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1대1로 이제 달러를 연동하는 가상화폐인데요. 이게 이제 즉시 정산도 가능하고 해외 공급망이라든가 이런 거래가 가능한 이런 것 강점이 있던 디지털 자산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수수료가 안 됩니다.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한 건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포인트 결제라든가 이런 게 그대로 하면 나중에 이런 것들을 나중에 안 쓰시면 자신들의 자산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기업들은 이런 것들이 자신의 자산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안 들고 자신들의 나중에 자산이기 때문에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드사를 통하지 않고 자체 결정만을 구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거죠. 그러니까 금융사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되다 보면 이런 게 상당히 자신들에게 좋고 카드사로서는 자신들의 영업망이 없어지고 수익도 없어지기 때문에 위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때문에 카드사는 긴장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지니어스 법안이 또 통과 여부가 되기 때문에 이 법안에 따라서 이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하원을 넘기기 위한 이제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긴장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주식 투자하실 때 요게 생기면 비자라든가 마스터카드 투자하실 때 미국에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되면 비자나 이런 부분이 이제 부진한 정보로 될 가능성이기 때문에
요 투자하실 때 요건 생각하시게 될 거고 아마 월마트나 아마존 가격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부분의 금융 신청은 어쨌든 월마트는 과거에 금융 면허 신청이 좌절됐지만 요건 우회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금융 투자에 대한 진출에 대한 게 될 것 같고 핀테크 부분을 최근에 신설했습니다. 수백만 고객 지원이 될 것 같고 어쨌든 자신은 고객이 많기 때문에 바로 진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 내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걸로 되었고요. 신종의 어쨌든 금융을 우회적으로 이제 진출하게 되는 것 같고 비자나 마스터 독점 구제에서 정면 도전하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쉽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금융시장에 도전하게 되는 거 진출하는 의미가 있을 게 될 것 같고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새로운 화폐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될 것 같고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고객의 락인에 대한 정치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면서 결제 주도권을 둘러싼 빅테크와 금융권의 전면전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디지털 달러가 민간 주도의 새로운 모델 실험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결제를 넘어선 통화 정책이 어쨌든 선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게 어쨌든 유통이 새로운 금융을 장악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금방 넘어서는 게 아닌가, 금융의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금융 결제 시스템과 관련해서 상당한 변화가 있다라는 부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로 끌고 와서 보더라도 이재명 정부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지역화폐 관련된 내용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주들도 계속 주가가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이 글로벌 결제 시장에 있어서는 어떤 파장을 좀 일으키게 될까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쿠팡도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매체들도 우리나라의 어쨌든 그 많은 유통업체들도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융주들도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있는데 이거 정말로 금방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게 실험적으로 하는 거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암호화폐와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보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카드사 독점 구조와 수수료 혁명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수수료로 많은 것들에 많은 이익을 했던 많은 은행 업체들이 이런 부분에서 많은 어떤 마진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은행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제가 볼 때 혁신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인터체인지죠. 그냥 수수료를 많이 가져갔던 은행들은 제가 볼 때 수수료 절감이 될 것 같고 즉시 정산의 혜택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에도 혁신이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항공비의 연료비 결제라든가 해외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동안은 사실은 뭐라든가 저희가 이제 환율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어쨌든 환차익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연간 50억 달러 이상의 절감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앞으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많이 있을 것 같고 신규 수익 창출 모델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의 차익을 이용한 많은 여행업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아마존 코인 결제 시 5% 추가 적립이라는 게 생겨서 향후에 디지털 포인트 저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인트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창안한 사업도 많이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익스페디아라든가 항공 마일리지 스테이블 코인도 전환해서 암호화폐 거래 상장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 기반의 수익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도 활발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글로벌리 보더라도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움직임은 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USDC 발행하고 있는 서클도 IPO 하면서 계속 주가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도 지금 25% 그리고 장중 내내 계속해서 고점을 좀 높여가는 모습도 보였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 중국 수입 제로 시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뒤편에서는 중국의 일방향 무역 전략이 세계 경제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입이 정체되어 있는 반면에 수출은 굉장히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급자족형 경제 전략을 좀 펼치게 되면서 이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보도가 시사하는 바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중국을 관세하고 히토리오에만 지금 보시는데 이걸 되게 유심히 보셔야 돼요. 사실은 중국이 최근에 수출만 하지 수입을 안 하세요. 정말 이건 되게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중국 근로자의 지갑을 닫으면서 중국이 지갑을 많이 열고 우리나라도 와서 이제 관광 같은 걸 많이 보고 뭐 부동산도 많이 사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판매 부진을 되게 많이 겪고 있습니다. 중국 큰 손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유럽이라든가 우리나라도 심각하고 심지어 중국은 국영 기업들이 외국산 소프트웨어를 2027년까지 이제 교체하지 말라는 이런 생각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심각하면서 철도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자치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외국산 부품에 대한 것도 상당히 집중을 낮추고 있고 미국산 수입도 미국의 또 마이너스 11%, 일본도 마이너스 17%, 독일도 마이너스 18%까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중국이 세계화 챔피언이랑 실제로는 자국화 보호주의를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쌍순환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수 확대, 외수 의존의 중국을 이중화 전략을 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글로벌 소비주의 중국 매력이 급속히 쇠퇴하고 있다. 이게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중국 입고로 소비 시장이라는 중국에 깨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의 비대칭의 구조가 악순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글로벌 과잉이 심화되고 있으면서 성진국의 불균형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수출 절벽에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아주 악순환이 돼서 정말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로컬의 보호 무역의 새로운 이름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적 퇴출에 가까운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어쨌든 선진화하면서 이게 글로벌 붕괴의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면서 중국발 수출 드라이브든 디플레이션의 통상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어떤 보복 무역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 소비 이출은 세계 소비의 어쨌든 자체를 낮추면서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고 있냐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어쨌든 트럼프에 대한 어떤 보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소비 이출의 악순환과 생산성 규모의 새로운 역설이 되면서 이게 새로운 트리거가 되면서 이게 어쨌든 하약보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으면서 이게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이 수입은 줄이고 수출은 늘리고 있다라는 부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보복 무역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중국은 계속해서 수출량을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움직임이 세계 경제 성장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중국이 자꾸 이러면 글로벌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각 나라마다 더욱더 보호주의가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을 보면서 많이 따라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역주의가 이제 흑자가 집중이 되면 다른 나라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보호무역이나 이렇게 관세에 대한 게 더 심하다 보니까 더 심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요. 요 부분에 대한 게 더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도 산업구조 재편과 공급망이 다각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흥시장의 의존도가 더 증가되면서 고부가 가치 산업이 더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나라나 이제 더 심한 나라도 있죠.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리스크가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되면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과 이제 통화가 불안정성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힘든 나라들이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환 시장도 변동성이 크게 되고 디플레이션과 수출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과잉 생산량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과잉 생산이 되거든요. 중국에서 계속 생산하게 되고 이런 걸 소화할 데가 없게 되면 어쨌든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글로벌 디플레이션 공급이 되고 신흥국은 부채 위기가 되고 보호무역이 폐쇄성이 악화되면서 이에 대해서 다자 간에 어쨌든 계속 자신들만 보호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세계가 계속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중국이 계속 구조적인 개혁이나 촉구라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중국 소비 축소에 따라서 글로벌 성장 둔화에 대한 영향력도 커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6가지 경제 키워드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규장 마감 이후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애프터마켓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종목들, 오늘장에 어떤 힌트를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지난주 금요일 애프터마켓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1위로는 한국석유가 30% 상한가까지 갔고요. 또 2위 대성에너지 28.78%, 그리고 3위부터 5위까지는 나란히 방산주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률 상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로는 파마리서치가 15%가량 하락세 나타냈고요. 2위 한진칼 10% 가까이, 로보티즈도 9.45%대 낙폭 그렸습니다. ABL바이오와 리가켄바이오 등 이렇게 제약바이오주들도 7에서 8%가량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향했던 종목들, 그 이슈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 지금 시작합니다. 네, 넥스트 트레이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개장했을 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다라는 속보를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지수도 한 번쯤 쉬어가겠거니 했었는데 딱 빌미를 맞이하면서 어제 지수도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 여파로 오히려 상승했던 섹터들도 있죠. 특히나 정유주가 좀 강했었고 애프터마켓에서는 한국석유가 3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급등은 중동에서 터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입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먼저 겨냥을 해서 선제 공격에 나섰고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시장이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직접 자위권 차원의 공격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란도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전역에는 비상사태까지 선포되기도 했는데 게다가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공격은 단순한 충돌을 넘어서 중동 전역의 안보 불안을 자극한 건데요.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자 국제유가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브렌트유와 WTI 국제유가가 나란히 7% 이상 급등하면서 원유 가격이 단숨에 튀어 올랐고요. 정유주 전반에도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특히 한국 석유 같은 종목은 제품 가격이 유가에 따라서 움직이는 구조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 실적 개선 기대감이 빠르게 반영되는 대표적인 유가 민감주입니다. 여기에 거래량 자체도 많지 않은 소형주기 때문에 수급이 더 몰릴 경우에는 주가가 더 크게 출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흐름이 바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돌이켜보면 중동 전쟁 이야기가 하루 이틀 나왔던 건 아니에요. 여러 차례 반복이 됐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특히나 시장 반응이 조금 더 예민하게 움직였던 것 같거든요. 어떤 차이가 좀 있었을까요? 네, 사실 이번에는 그간 있었던 단순한 충돌 수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정조준해서 공격에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도 곧바로 보복을 예고를 했고요. 무력 충돌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미국과 이란이 조만간 6차 핵협상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이 타이밍에 선제 공격이 터지면서 이 일정도 취소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란은 분쟁이 나면 중동 내 미군 기지를 타격하겠다고 경고를 했었고 미국도 이라크, 바레인, 쿠웨이트 주재 대사관에서 비필수 인력을 철수시키는 등 중동 전역에 전운이 감도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요. 이처럼 국제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면 에너지 관련주, 특히 정유나 석유화학 종목들이 시장에서는 일종의 방어주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석유가 특히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이 회사가 산업용 아스팔트를 중심으로 석유 제품을 생산하고 또 판매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아스팔트는 원유를
유류를 정제할 때 나오는 파생 제품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오르면 아스팔트 가격도 자연스럽게 따라 오르게 되고요. 제품 단가와 수익성도 함께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게다가 한국석유는 국내 산업용 아스팔트 시장 점유율이 약 70%에 달하는 대표적인 시장 선도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유가 급등 시점에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군사 시설이 아니라 핵 시설을 겨냥해서 공격을 했다라는 부분에 투자자들이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란이 무기급으로 60% 이상 농축이 되어 있는 우라늄을 다량 보유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핵이 완전하게 만들어지기 전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기 위해서 좀 서둘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국 석유 자체만 놓고 봤을 때 기업의 실적이나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을까요? 네, 사실 최근 몇 년간은 업황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기초 체력도 다지고 또 친환경 건자재나 폐자원 재활용 같은 신사업 확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2025년에는 300억 원 규모의 아스팔트 방수 시트 공장도 완공될 예정이어서 중장기 실적도 기대되는 종목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에 유가 급등이라는 외부 변수에 기대감이 붙을 수 있는 또 내부 체력까지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좀 높아지게 되면서 유가의 민감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게 될까 봐 일단 유가가 반응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전 세계 에너지의 20%가 오고 가는 곳인데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가 되면 우회할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보통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흥하해운 그리고 흥구석유도 반응이 좀 나오고 오늘 한국석유 살펴봤고요. 지금 시각 네스트 트레이드 기준으로는 18%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한화시스템 살펴보겠습니다. 정유주뿐만 아니라 당연히 방산주에 대한 시선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요. 지금 애프터마켓 기준으로는 3.7%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이 종목도 살펴볼까요? 네, 이달은 방산주 전반도 강하게 움직였던 하루였습니다. LIG 넥스원, 현대로템, 풍산 같은 대표 종목들이 줄줄이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그 흐름 속에서 하나시스템도 애프터마켓에서 상승폭을 키운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배경은 역시나 중동에서 발생한 지정학적 리스크였는데요. 이스라엘 관련 속보가 나오자마자 방산 관련주 전반에 매수세가 강하게 몰렸고요. 그중에서도 하나시스템이 특히 더 부각이 된 건 회사의 사업 구조와 기술력 덕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시스템은 K2 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K21 장갑차 같은 육군의 주력 무기에 들어가는 지휘 통제 시스템, 센서, 통신 장비 등을 독자 개발해서 납품해온 국내 대표의 방산 ICT 기업입니다. 말 그대로 전장의 눈과 귀 그리고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전자 시스템을 만드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번 공습으로 인해서 이란의 핵 과학자들과 고위 군 인사들까지 사망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전면전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자연스럽게 강해지는데요. 하나시스템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걸 넘어서서 AI 기반의 정밀 타격 시스템, 통합 감시, 지휘 통제 플랫폼까지 갖춘 전장 네트워크 전문 기업으로도 부각이 되면서 이번에도 시장에서 더 강한 반응을 이끌어낸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조선 방산 우리 시장에서 계속해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 와중에 방산 쪽 들여다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한화 오션 이렇게 세 가지 그룹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체적으로 한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나 사업 구조도 같이 좀 주목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하나시스템은 방산전자 분야에서 조금 오랜 업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AI 전장 시스템이나 우주항공조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첨단 방산기술 기업으로 계속해서 진화 중인 상황입니다. 이번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때 시장에서도 먼저 반응하는 대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중동 긴장이 단기간에 끝날 이슈는 아니라는 점에서 한동안은 구조적인 관심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1,6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고요. 이 사이에 많은 국가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면전보다는 공중전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좀 더 많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챙겨봐야 되는 키워드가 또 자주 국방이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시각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카카오
카카오페이 함께 볼 텐데요. 새 정부가 이제 출범하고 나서 사실 카카오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일단 상황을 봤을 때는 카카오페이가 애프터마켓에서 4.4% 상승을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좀 있었을까요? 네, 카카오페이는 일단 크게 두 가지 이슈가 맞물렸습니다. 먼저 최근 급부상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논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들렸던 카카오의 AI 디지털 허브 투자 소식 때문입니다. 먼저 스테이블 코인부터 살펴보면 최근 발의된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서 핀테크 기업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카카오페이가 대표 수혜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과 연결된 결제 플랫폼을 이미 갖고 있고 또 브랜드 신뢰도와 이용자 기반도 탄탄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상용화가 된다면 실사용처가 많은 대표 주자로 꼽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달 들어서 카카오페이 주가는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코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월마트나 아마존에서도 자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살펴보기도 했었는데요. 앞서서 이제 카카오 본사랑 관련된 이슈도 하나 좀 짚어주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네, 카카오는 이번 경기 남양주에 6천억 원 규모의 AI 디지털 허브를 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센터가 아니라 초대형 데이터 센터와 또 AI 인재들이 집결하는 전략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인데요. 특히 정부가 해당 지역을 국가 첨단 산업 특구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책 수혜 기대감도 한꺼번에 작용한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카카오페이 뿐만 아니라 카카오 본사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등 다른 계열사 주가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카카오페이랑 관련된 내용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 카카오 본사랑 관련된 내용 좀 봤고요. 카카오는 지금 넥스트레이드 기준으로 2.3% 하락하고 있는 모습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카카오페이 주가만 좀 놓고 봤을 때는 상승이 생각보다 이제 좀 가파르게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점을 좀 유의해서 보면 좋을지 조언 좀 주실까요? 네, 실제로 JP모건 등 일부에서는 이 정책 수혜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자체도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라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고요. 핀테크 업계 내부에서도 신중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기 전까지는 사업화 여부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또 한국은행은 비은행 주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정책 기대감이 선 반영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주가 흐름보다는 정책 방향과 제도 정비 과정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는 글로벌리 움직임도 좀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도 정책 모멘텀을 타고 있다 보니까 일단 추가 상승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도 이란과 이스라엘 공습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지수가 만약에 매크로적으로 좀 이슈 받아서 움직이지 못한다면 이렇게 작은 테마 위주로도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챙겨보시고요. 오늘 넥스트레이드 기준으로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까지는 일단 2에서 3%대 하락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일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스타포인트 시간입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해서 이 분쟁이 가장 큰 화두입니다. 금요일장 우리 개장했을 때 속보로도 전해드렸었죠. 분쟁이 주말 내내 더 심각해졌습니다. 아무래도 금요일장 우리 증시에서도 하락폭이 깊었고요. 뉴욕 증시에서도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는 코스닥이 더 많이 밀렸었는데요. 2.6%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좀 잘 갔던 증시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의 타이밍이 오지 않으려나 싶었는데 이렇게 이 분쟁 소식과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더 커지면서 하락폭이 더 깊게 나타났습니다. 일단 전문가님 지금 상황이 사실은 좀 좋지 못한 조정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의 증시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가 좀 많이 올랐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마침 맞게 이제 어떤 또 뉴스가 터지면서 네. 주가가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시장의 조정은 그동안 올라갔을 때 그 상승폭 대비했을 때는 뭐 크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간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이 조정 때문에 아마 이제 지난 금요일 날은 좀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주가라는 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만큼 또 큰 조정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라는 건 한번 지나고 나서 이제 거쳐야 되는 항상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주가는 지난 금요일 날 이제 하락이 좀 나오긴 했었지만요. 양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뭐 급락이라고 표현하기까지는 종목들은 많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흔들린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또 미국 증시가 하락했던 영향 자체가 지난 금요일 날 국내 증시에도 똑같은 이유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조정이 좀 이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정이 들어온다면 2,800에서 2,850포인트 정도 이 정도까지 들어오는 조정은 좀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이제 이때를 좀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800 초반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건가요? 이 가능하다면 이제 네. 그쪽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 국내 증시 흐름이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어서는 수급이 또 중요하겠죠. 그런데 예측가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매수입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주에도 FOMC 회의까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수급 어떻게 좀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FOMC 회의에서 이제 중요한 건 네. 결국은 금리는 동결될 거라고 거의 뭐 확정되어 있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근데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을 좀 압박하는 수위가 좀 강해졌거든요. 예, 이제 멍청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이 금리를 무조건 인하해야 된다. 1%까지 뭐 인하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금리가 동결된다면 여기에서 이제 압박 수위가 또 높아질 수 있고 또 중요한 건 여기서 이번 FOMC가 중요한 건 6월 달에는 점도표라는 게 공개가 돼요. 그래서 점도표라는 건 앞으로 금리에 대한 예측치가 이 연준 의원들이 이제 점으로 이제 찍어 놓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현재 기준 금리 수준보다 밑에 찍혀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올해는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사실상 이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트럼프의 압박은 좀 더 강해지겠죠. 근데 만약에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환율에 대한 문제가 또 있겠죠.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질 테고 만약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다면 달러 가치는 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이 또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외국인들 수급 자체는 이제 그렇게 된다면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올해 전망치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점도표의 점이 어디에 찍혀 있느냐. 만약에 한 번이라도 금리 인하가 있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수급은 또다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포커스 맞춰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열리는 FOMC 회의 아무래도 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점도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보인다면 그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 이야기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유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 방송에서도 제가 지금 유가가 너무 많이 급등해서 7% 흐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유가가 또 급등하면 유가에 대한 수혜주도 있지만 사실 또 굉장히 또 많은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유가 급등에 대한 이 시그널들 우리는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유가가 좀 많이 쌌었어요. 배럴당 사실 65달러 정도 아래쪽에 있었다면 미국의 그 이제
셰일 기업들한테는 이 손익분기점 아래에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65달러 위쪽에 유가가 또 올라가는 게 사실상 이제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올라갔던 건 결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유가가 또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게 됐을 때는 사실 이제 피해주하고 수혜주들은 좀 명확하게 시장에서 반응을 해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지난 금요일 날 바로 이제 정유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다른 종목들이 떨어진 반면에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유가가 반등 나오면서 정유주들의 움직임이 좀 있었단 말이죠. 결국은 정유주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나마 그래서 이제 유가 상승의 또 수혜주로 거론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반면에 유가가 올라가게 됐을 때는 뭐 항공주라든지 이렇게 기름을 사용하는 그런 이제 산업에 대해서는 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유가의 이번 상승은 일단 수혜주하고 이제 피해주들에 대해서 좀 구분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유가 이 상승이 사실 정상적인 반등은 아닙니다. 이번에 너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시적인 효과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유가가 올라가는 걸 보고서 이 종목들을 따라붙는다라고 한다면 미리 수급이 들어갔다가 또 금방 또 빠져버리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역시 또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유가 관련주들 만약에 수혜주를 갖고 있다면 이번에 반등 시에 아마 탈출일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좀 이제 손실을 많이 하면서 잘 탈출하는 전략들을 펼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 관련해서는 지금 갑자기 이제 테마성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S-오일이 2.9%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 관련해서 사실 이렇게 오르면 수혜주도 있고 피해주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항공 관련해서는 피해주일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고요. 사실 지금 해역 관련해서 봉쇄 우려가 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해운 관련해서는 수혜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게 된다면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와 관련해서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과거에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소식과 함께 올라갔던 종목들이 해운주였거든요. 네. 해운주들의 경우에는 이제 호재로서 이제 뭐 일시적으로 테마로서 올라갈 수 있는데 결국은 해운선사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그 우회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해운 그 운임비가 증가한다라는 이슈가 좀 있겠죠. 그래서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겠지만 뭐 이로 인해서 또 유가도 많이 올라갈 거예요. 전 세계 원유의 뭐 20% 정도가 거기를 지나가니까. 그래서 뭐 유가에 대한 부분들 좀 보시고요. 해운주들 역시 단기 대응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월요일 우리 시장 문이 힘차게 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1% 넘게 밀리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우리 국내 증시도 양시장 모두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다시 2,900선을 반납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코스닥은 2%가 넘게 밀리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국내외 증시가 동반 하락한 배경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중동 전쟁이 고조됐기 때문입니다. 이 여파로 인해서 금요일장 전반에는 전반적인 섹터가 조정을 받았던 가운데 과연 오늘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1% 상승하면서 2,903선, 2,900선을 다시 돌파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또 코스닥은 0.16% 하락하면서 76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은 오늘 좀 다른 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4%가량 올라선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뉴욕 증시에서는 엔비디아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내 반도체주들에게도 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는 0.8%가량 빠지면서 57,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AMD의 HBM3 12단 제품을 공급이 확정이 되게 되면서 이렇게 HBM 결함에 대한 우려를 일부 씻어내긴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부터 수입산 가전제품에도 관세가 적용된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삼성전자는 이에 대한 여파를 좀 받아가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 1.8%가량 그래도 오늘 강세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24만 닉스 다시 돌파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디램의 이익의 절반 이상이 HBM에서 발생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HBM이 SK하이닉스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는 점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밤 미국에서는 바이오 USA가 개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참가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과연 추가적인 빅딜 소식을 가져올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LG에너지솔루션 1.5%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0.2%가량 잠시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인해서 방산주 전체가 움직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산주 가운데서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좀 추가적으로 하락분 가져가면서 황제주에서 다시 한 발 조금 멀어지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나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KB금융 1.2%가량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 조선쪽도 0.47%대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우선주 0.12%대 약보합권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는 오늘도 나란히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1%가량 지금 낙폭이 그려져 있는 가운데 여전히 자동차 관세 인상에 대한 우려 가지고 있다는 모습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알테오젠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5.5%가량 강한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역시나 오늘 밤에 열릴 바이오 USA에 참가를 하기도 하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6%가량 빠졌기 때문에 오늘장 안에서 저가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현재 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오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또 HLB는 1.9%가량 낙폭 그리면서 51,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상승불 켜내는 상황입니다.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1%가량 낙폭 그려지고 있고요. 나머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파마리서치부터 휴젤, 펩트론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까지 그래도 모두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제약바이오주 관련주들이 좀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흐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인적 분할 계획을 밝히게 되면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실망감이 커졌고요. 낙폭이 두 자릿수의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3%가량 상승해주면서 좀 추가적인 상승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6월 16일 월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와, 우리 시장 장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양시장 모두 상승불 켜주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5% 상승하면서 2,900선을 돌파를 했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또 정전에 우리 장 시작 전에 지금 선물 시장에서 들어왔다라고 했었는데 코스닥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 순매수이 보이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지금 나스닥 선물에서도 지금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모원님, 와 정말 우리 증시 그래도 죽지 않고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오늘 반등보다는 사실 아침에 좀 떨어져서 출발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금요일 날 시장에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전쟁이 뭔가 장기화되거나 이런 조짐을 보인다면 국내 증시도 좀 여파를 계속 받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고요. 이란이 또 이제 보복성 공격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이란의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스라엘에서 공격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보복하지 않겠다. 이란은 지금 이걸 장기화되거나 전쟁을 원하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황에서는 이제 양쪽에서 뭔가 좀 계속 충돌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에서 치고 이제 보복 정도만 하고 있는 이런 수준이라서 아마도 이제 시장에서도 이게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좀 빨리 끝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증시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미국 선물 지수가 또 오늘 반등 나오고 있거든요. 네. 미국도 사실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상황이 지금으로서는 이제 좀 미약하게나마 시장에 반영되고 나서 또 지나가는 걸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게 또 장기화되거나 뭔가 좀 피해가 또 크게 나게 된다면 시장은 여기서 또 다시 또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월요일장이에요. 그래서 월요일은 오전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후장 분위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전장에 반등이 좀 나왔다고 하더라도 오후장에 또 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전장에는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는 게 저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도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오후장의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 끝날 때까지 좀 더 지켜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눈에 띄는 점이 바이오입니다. 아무래도 바이오 USA가 지금 이렇게 예정이 되면서 오늘부터 3일간 열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최대 제약 바이오 전시회가 열리면서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 대한 또 제약 바이오주들이 지금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제약 바이오 쪽으로 우리가 좀 투자 포인트를 세워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점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 수급 공백이 좀 생길 수 있는 자리예요. 네. 일단 외국인들이 매수를 오늘 좀 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뭔가 되게 좋고 더 많이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수급들은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전쟁도 그렇고요.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재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뭔가 좀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어디 있을까? 재료 쪽에서 반영이 된다면 당연히 이제 제약주에 대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오늘 수급들이 또 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행사로 인해서 주가가 뭐 계속 올라가거나 이런 분위기가 나오지는 않을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져야지만 제약바이오도 또 크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반등은 이 관련 참여 기업들이라든지 일시적으로 수급이 공백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반등이기 때문에 뭐 이때는 뭐 단기 공략이라든지 또는 이제 보유하고 있다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조금씩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는 그만큼 좀 관심을 가지긴 해야 돼요. 너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좀 하락세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제약바이오들이 이번 행사로 인해서 좀 빛을 받고 수급이 들어온다면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저는 가능해요. 네, 이번에 반등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너무 크게는 부여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그래도 유효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이게 단기적으로 급등한 것까지는 너무 이게 지금 들어가기엔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제약바이오주들이 사실 그동안 행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뭐 암학회, 종양학회 그러니까. 되게 좋은 학회들 이제 그런 행사들이 많았었는데 그때도 잘 안 움직였거든요. 이번에 움직이는 게 그래서 수급의 공백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단기로 또는 이제 애매한 기간으로 보면 안 돼요. 정말 단기 아니면 좀 길게 이런 관점에서 공략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바이오 쪽으로 또 이렇게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제 G7 정상회의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출국을 합니다. 지금 이러한 회의 관련해서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또 다른 재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를 조금 더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번에 G7 정상회담이 이제 개최가 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거기 회원국은 아니고요. 네. 이제 초청을 받아서 이제 뭐 이번에 참여하게 된 건데 외부적인 활동이 이번에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는 이제 일본하고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 만난단 말이죠. 처음 만나서 아무래도 대화 자체는 이제 한국에 아직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아마 조금이나마 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최근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쪽 관세에 있어서 조금 이제 어려운 이 산업에 대해서 뭔가 이재명 대통령도 좀 언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뉴스들을 좀 잘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3자회담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이것도 역시 이제 국내에서는 열어두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서로 간에 이제 그 방위와 관련된 그런 이 체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방산 관련주들이 주목을 또 받을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되고요. 하지만 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내용들은 아직까지 가능성이에요. 트럼프를 만나고 그다음에 또 일본을 또 만나고 같이 또 만나는 자리. 네. 이건 아직까지는 일정이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뉴스를 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 만나게 되고 또 한미일 정상이 그래도 아무래도 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뉴스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해서 팔로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금 한 가지 또 보자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봤을 때 뚜렷하게 지금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가고 있고 삼성전자 쉬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금요일 날에 이 가전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또 추가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또 LG전자 쪽으로도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 보였거든요. 오늘도 역시나 하락폭이 좀 깊은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좀 관세에 대해서는 우려감이 있는 상황인 건데 이쪽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지금 가전 쪽으로 우리가 최근에 그 철강하고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이 관세를 부과를 했었잖아요. 네. 25%에서 또 50%로 상향 조정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 알루미늄과 철강 제품에 대해 철강이 이제 들어가는 제품들, 거기에 가전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세를 또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이 나온 건데, 사실 이렇게 이 얘기가 나왔던 건 아무래도 이제 관세 협상이 최근에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빨리 와서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을 해라, 약간 이런 압박으로 보여지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국내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이쪽이 사실상 이제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나 가전 쪽에서 본다면 LG전자 쪽이 조금 더 타격이 좀 클 수밖에 네. 없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가전 쪽도 있지만 대부분 또 반도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쪽 매출이 또 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뭐 조정이 들어오고 하이닉스의 주가가 올라온다라는 건 아무래도 이 재료가 하이닉스 쪽에 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뭔가의 그 우려감이 있다면 그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선회해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 시장 분위기는 어쨌든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강하게 이끌어가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이게 계속 지속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시장이 또 올라갔다 빠지듯이 또 손바뀜이 분명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뭔가 또 재료가 나오고 이슈가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안 좋다고 하더라도 계속 안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저는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쪽으로 아무래도 좀 긴 호흡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호재는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대만이 중국에게 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네, 맞아요. 나왔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오히려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네. 보실까요? 일단 파운더리 부분에서 지금 이제 그쪽에서의 규제가 원래 없었거든요. 네. 근데 대만에서 이번에 이제 중국에 대한 규제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삼성전자, 만약에 미국에서 규제를 한다면 삼성전자한테는 반사이익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걸 또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대만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다라는 건 파운더리 경쟁사가 삼성전자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뉴스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이 재료 자체가 뭐 지금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재료가 쌓이다 보면은 결국은 이게 또 나중에 되면은 이 재료들이 한 번에 또 터지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는 아무래도 또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쪽으로는 호재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중국에서 6.18 쇼핑 축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또 큰 행사이니만큼 이럴 때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어떤 전략이 또 필요할까요? 아무래도요, 이게 지금 재료가 있다, 뉴스가 있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네. 수급이 돌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서 보면 큰 행사, 쇼핑 행사는 이제 광군제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네. 11월 11일. 근데 광군제와 이제 맞먹는 정도로 6.18 쇼핑 행사가 정말 큰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실제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별로 큰 성과는 없었어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어느 정도의 자금 투입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경기 부양책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유통 관련주들 또는 면세,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 쪽 쇼핑이라든지 이런 관련 종목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유통주들 흐름이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유통주들에 대한 관심들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또 내수 관련해서도 유통 그리고 면세, 뭐 온라인 쇼핑 관련해서도 요즘 계속해서 또 주목도 받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B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 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말 사이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습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수는 상방적으로 올라와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소폭 강보합 수준이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 시장에서는 좀 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는 개장했을 때는 플러스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환율이 아직은 1363원 50전 이 수준에서 움직임 체크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는 먼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주말 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소강 양상보다는 일단 확전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재차 부각이 좀 됐지만 일부는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명확하게 확전 양상으로는 제한적인 그런 흐름들이 오늘의 어떤 반등을 좀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명확하게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해소가 아니라 일부 소강 상태 국면이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수급들은 일부 좀 관망 심리를 반영시키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시의 흐름들을 봤을 때 증시 예탁금이 한 60조 원대 초반까지 좀 상승을 했고요. 전일 종가 기준에서는 62조 한 9천억 원대까지 증가됐던 부분들이 일부 투심 완화 기점에서 그리고 수급의 어떤 기대 요인들로 좀 작용을 했었고 여기도 해서 신용잔고도 한 18조 원대 후반으로 좀 형성이 되면서 20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방향성들은 하반보다는 상반 기대 요인들이 조금 더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에 미국 선물 지수가 지금 보합권에서 강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오늘 장중에 큰 지정학적 리스크의 어떤 변동 요인들이 좀 아니라면 오늘의 어떤 연속성들은 조금은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단기 고점에 관련된 조정의 빌미가 좀 되는 만큼은 비중 확대 전략보다는 다소 좀 관망 심리를 좀 일부 좀 반영시키면서 크게 빠지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들보다는 이런 조정으로 인해서 단기간 차익 매물이 좀 가장 강하게 나오고 있는 실적주 위주로 관심 있게 좀 보는 것도 전략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지수가 워낙 좀 빠르게 올라와서 언제 한 번쯤은 좀 쉬어가겠거니 했었는데 또 이걸 빌미로 삼아서 좀 금요일장에선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음 종목으로 파마리서치 보고 테마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인적 분할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인적 분할하면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닐 텐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죠. 비율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상법 개정안 시행하기 전에 막차 탔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합되면서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바라보는 시각은 반반인 것 같아요. TP를 올리는 쪽도 있고 내리는 쪽도 있었거든요. 오늘 주가는 4% 정도 상승을 하면서 45만 원 선까지 일단 44만 9,500원 선에서 거래가 좀 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상위에서 좀 담고 있거든요. 주가 추이 어떻게 좀 체크하고 예상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6월 11일 53만 4천 원 신고가 경신 이후에 분할 결정이 일단 악재로 좀 작용을 했는데 일단 형식을 우리가 대비를 해봤을 때 크게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에 대한 차이가 있겠죠. 물적 분할의 경우에는 과거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좀 분할했을 때 회사가 지분을 모두가 다 가져가는 물적 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에 대한 주주의 반발이 굉장히 좀 거세게 작용을 좀 했었고요. 이후에는 물적 분할보다는 인적 분할이 좀 더 대세로 좀 자리를 잡았는데 일단 현재 상법 개정안에 관련된 기대치가 굉장히 좀 높아졌던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이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좀 발생이 됐다는 것이죠. 파마리서치가 지금 이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를 나눠서 분할 상장을 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통상의 어떤 이 인적 분할의 형식들은 사업의 다각화 관점에서에 대한 재편 관점을 호재로 좀 인식을 일부러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쟁력이 좀 강화된 사업 부분 그리고 비주류 사업 부분을 좀 매각해서 비상장 자회사 내지는 상장법인으로 좀 분할을 하는 형태들. 특히나 과거에 이제 하나솔루션이 이 인적 분할을 좀 했었죠. 유통사업 부분인 이 갤러리아 백화점을 분할했을 때 당시에 대한 어떤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할의 어떤 방식들은 사업의 경쟁력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는데 파마리서치의 경우에는 일단 단순하게 특별한 어떤 사업 부분을 떼어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업 가치가 좀 크게 훼손되는 그런 방향성들보다는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간 분리를 통해서 오히려 좀 집중 요소를 좀 더 가져가겠다. 뭐 특히나 여기 관련된 R&D라든가 인수합병 관련된 부분들은 지주회사가 좀 맡게 되고요. 순수하게 파마리서치의 경우에는 의료기기 관련된 판매를 중점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어떤 조정 이슈들은 악재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과도하게 하락했던 측면들을 좀 감안해 보면 저는 오히려 분할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같이 받는 인적 분할 방식 관점에서는 오히려 현재 구간은 좀 부담 없이 저는 진입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에 물적 분할 같은 어떤 인식의 차이는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인적 분할의 어떤 형식들이 그 비율이 좀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 가치 반영에 대한 비율이 그렇게 뭐 지주회사 간의 어떤 비율 배분이 크게 뭐 주주들에게 좀 불리한 그런 요건들은 좀 아닐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파마리서치의 경우에는 고점 대비에 대한 하락폭들에 대한 너무 이제 그런 우려감들보다는 성장성 위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파마리서치는 진짜 일봉 차트로 쭉 늘어뜨려서 보면은 정말 우상향을 잘 그리고 있는 정석의 차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일단 개파락으로 떨어졌고 윗꼬리가 좀 길게 그려져 있는 상태라서 오히려 지금 인분 이슈로 과도하게 하락한 이 구간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인적 분할을 호재로 인식하는데 지난주 금요일장에는 여러 가지 이제 비율 문제나 아니면 상법 개정안 시행 전에 막차 탄 거 아니냐라는 시선들이 좀 모아지게 되면서 일단은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테마로 다음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일단 코스닥이 하락 전환했다라는 부분도 체크드립니다. 0.33% 하락하면서 지금 약보합 수준 흘러가고 있고요. 다행히 일단 외국인 투자자가 소폭이지만 매수 우위 찍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테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테마 3가지 준비되어 있고 첫 번째가 중동 리스크고요. 두 번째 같이 열어볼게요. 두 번째 방산입니다. 크게 보면 중동 리스크에 좀 포함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지금 공습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지수도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게 조정의 빌미가 좀 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좀 지수가 개장했을 땐 상승이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은 하락으로 전환을 한 상태고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에는 여기 전 세계 에너지 20%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봉쇄하면 우회로가 따로 없는 상황이라서 유가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는 시선들 모아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지속되면 JP모건 쪽에서는 $120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쟁 리스크가 커지면서 자주 국방이라는 키워드 등장하면서 방산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어볼게요. 마지막은 STO,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 좀 볼 텐데요. 앞선 코너에서 살펴봤듯이 아마존이랑 월마트에서도 자체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지역화폐나 스테이블코인,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관련주들 움직임 좀 체크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장하고 나서는 좀 강세를 보였다가 지금은 오히려 퓨리오사 AI 관련주들이 조금 더 강세를 보여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오후장에 체크 같이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 먼저 점검해봤고요. 대표님 어느 쪽부터 전략 좀 열어볼까요? 네, 오늘 시세가 좀 강한 섹터가 역시나 이제 방산 섹터가 네.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오늘 방산주 좀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핵시설을 좀 공격하고 난 이후에 주말 새 이어졌던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 이슈 이런 부분들이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 관점에서 다시금 부각됐던 부분들이 일단 이 방위주들의 수급의 연속성들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됐던 부분들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단기적 수급에서 연속성들은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좀 양상이 달라지는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이란의 고위 이 공직자들이 크게 좀 공격을 좀 받아서 좀 사망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었고 여기 대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좀 봉쇄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단기간에 어떤 국제 유가를 한 11%대까지 급등시키는 그런 계기가 좀 됐기 때문에 이전과는 좀 다른 결이긴 하지만 이게 확전 양상 내지는 전면적 양상으로 좀 확장될 경우에 중동 안에서에 대한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암묵적인 어떤 묵인이 좀 있었다라는 보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이란에 대해서 중국이 미사일을 좀 지원했다라는 이야기도 재차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어떤 이 양상에서 좀 끝날 것인지 그렇지만 뭐 이란의 외교 장관이 뭐 이스라엘이 공격을 좀 멈추면 우리도 공격을 하지 않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던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일부 좀 소강 상태에서 이전처럼 좀 끝나게 된다면 좀 다행이겠지만 이 부분들이 다소 좀 장기화될 수 있는지 여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체크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크게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뭐 유럽을 좀 중심으로 한 이 군비 증강이 재차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특히나 중동 지역의 정세가 워낙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전의 어떤 사례들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크게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중동 주요 국가들에 대한 한국 무기, 특히나 지상 무기라든가 미사일 등에 관련된 구매 수요가 재차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주시를 해보면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해석하기보다는 향후에 군비 증강에 정말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의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시점이 좀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15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이란과 미국 사이의 핵 협상은 일단은 결국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시설이 아니라 핵시설을 공격한 상황이라서 투자자들이 조금 더 유의 깊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까지 같이 약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양시장 모두 현재 약보합 수준으로 흘러감 체크되고 있고요. 이렇게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만약에 장기화되게 된다면 방산주의 시세 연속성도 추가적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방산주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중소형주 종목들에 대한 연속성들이 좀 나올 수 있겠고요. 지금 오늘의 흐름들을 보면 뭐 하나시스템이라든가 현대로템 같은 종목, 특히나 뭐 하나시스템이 오늘 13%대, 아까 장중에는 한 6만 원대를 크게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한 수혜 기대감들보다는 개별적인 요인도 일부는 반영되겠지만 전체적인 방산주들의 어떤 수급들이 일단 중동 전쟁이 재차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을 시세로 좀 반영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분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발성으로 좀 끝나지 않고 미사일 발사 등이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시세 연속성들은 조금은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이 부분은 펀더멘탈의 관점을 반영시키기보다는 단순한 수급에 의한 상승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재차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방산주를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대형주가 유리할지 아니면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중소형주가 좀 더 유리할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오늘은 개장하고 나서 이제 거래 많이 되는 상위 종목들 쭉 나열해 봤을 때는 일단 중소형주가 당연히 좀 탄력성 있게 움직임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우리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초기 증상, 그리고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초기 양상이 있었을 때는 당연히 방산주 안에서 중소형주에 대한 수급이 단기적으로는 좀 더 강한 흐름들을 보였는데 이전에는 사실 그 연속성들이 다소 좀 장기화되기보다는 단발성으로 좀 그친 케이스가 좀 많았었고요. 다만 대형주의 경우에는 작년부터 이어졌던 호실적 그리고 수주 성과가 점진적인 가치를 좀 반영시키면서 현재 주가도 좀 가장 강하게 반영이 좀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방산 빅포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현대 로템, LIG 넥스원과 한국 항공우주들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커졌는데 이 부분은 이번 1분기 실적에서도 우리가 확인됐던 뭐 물론 한국 항공우주가 시장이 컨센 대비해 좀 하회하는 흐름들 보였지만 대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선방 요건들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기수주 물량들이 올해 인도가 확대되면서 반영됐던 측면들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조가 2분기에도 역시나 방산 빅4들에 대한 사상 최대 실적 기조 내지는 시장 전망치를 좀 웃도는 실적 전망치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어떤 상승 기대감들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련된 요인들이 중소형주에 의해서는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좀 유효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좀 있겠지만 저는 중소형주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좀 대형주 위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방산 빅4들 안에서에 대한 흐름들을 재차 좀 봐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보면 수주의 연속성들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있는 종목들. 여기에 수주의 성과로 좀 입증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면 현대로템이라든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같은 수주 기대감들이 유효한 종목들은 좀 재차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좀
고점 관점에서에 대한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이제 가격 조정을 좀 거치는 구간에 일단 수주 모멘텀이 좀 남아있는 종목들은 재차 좀 봐야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좀 상대적으로 방산빅포 중에서는 LG 넥슨을 좀 더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전반적인 군비 증강이라는 부분들을 미사일 방어체계 내지는 유격 시스템에 관련된 정비 위주로 수요가 유입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은 LG 넥슨이 강점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LG 넥슨과 하나 시스템의 연계성을 우리가 좀 고려해보면 미사일 무기 체계에 관련된 확장성들은 이번 중동 전쟁 이후에도 오히려 수요 증가 관점에서 재차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형이 지금 당장은 좀 시세가 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수주 기대감이 있는 쪽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당연히 좀 더 작은 종목들 빅텍이 조금 더 크게 움직임 체크가 좀 되고 있긴 합니다. 지수가 개장했을 때는 플러스였다가 지금 다 약보합으로 돌아선 상황이거든요. 지금 중동 리스크가 조금 더 우려감이 좀 높아지면서 이걸 빌미로 잠시 쉬어가게 된다면 오히려 이게 지금 비중 확대 기회가 될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좀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실까요? 네, 일단 뭐 재차 좀 강조할 좀 드리는 부분들이 최근에 뭐 정책 기대감을 가져갔던 종목들 일부 종목들 안에서는 반도체가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지만 대체적으로 지난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일부 차익 매물이 좀 소화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오늘도 역시나 일부 쉬어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여전히 강한 종목들도 연속성을 좀 더 보이고 있지 않나. 다만 여기서부터 우리가 기억해 볼 포인트는 2분기 어닝 시즌을 준비하기 위한 좋은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모든 종목들에 대한 하락 원인을 좀 찾기보다는 1분기 실적 기조가 명확한 종목들, 특히나 1분기에 이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2분기에도 실적 성장의 연속성들을 조금은 더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뭐 화장품 섹터들이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다면 저는 선별적으로 ODM사 내지는 뭐 실리콘투 같은 이 플랫폼 기업들을 관심 있게 좀 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SK 하이닉스와 대비되게 삼성전자의 흐름들이 오늘 오히려 이 수급에 희비로 좀 작용을 좀 했지만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실적 개선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을 좀 감안했을 때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현재 한 58,000원 미만의 구간이라면 저는 뭐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오히려 2분기 어닝 시즌을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동안 담고 싶었는데 못 담았던 종목들 스크리닝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사실 오늘 1.8% 정도 더 하락을 하면서 57,00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분할로 관점으로 접근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중동 리스크가 아무래도 시장을 좀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시장 안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쪽 그리고 거래가 가장 활발한 쪽도 정유, 가스, 해운 조금 더 본다면 사료까지도 움직임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해지하는 구간이 좀 온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지성으로서 이쪽을 좀 바라봐도 괜찮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오늘 가스 관련 종목들에 대한 상승폭이 좀 더 큰 이유는 뭐 이란 최대 가스 시설이 공격을 좀 받았다라는 이슈인데 냉정하게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이란에 있는 유저는 사실상 제재 조치로 인해서 주요국들에 대한 이 공급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국제유가에 얼마만큼에 관련된 연동성을 줄까?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뭐 아랍에미리트가 보유하고 있는 뭐 또는 뭐 카타르가 좀 보유하고 있는 유전을 공격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만약에 이제 봉쇄가 좀 된다면 해당되는 뭐 사우디라든가 주요 원유 시설들에 대한 이동 경로가 막히는 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려의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는데 현재 과도하게 한 3거래일 정도의 상승폭은 한 11%가 좀 넘었던 점 그리고 WTI 기준에서 뭐 배럴당 72.9달러를 좀 상회하는 흐름들 좀 나와졌지만 골드만삭스가 항상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 때마다 좀 나오고 있는 얘기가 유가가 뭐 배럴당 뭐 120달러 간다, 130달러 간다 한 번도 100달러 넘은 적이 없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된다면 뭐 에너지 관련 종목들 특히나 뭐 석유나 가스 종목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해당된 리스크 요인에 의한 단기적인 수급 플레이가 좀 가능한 부분들 특히나 뭐 중소형 종목인 흥구, 석유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는 도매가 아니라 소매 유통업이죠.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어떤 연계성들을 좀 고려해 보면 유가의 수혜주다라고 좀 보기보다는 사실 어떤 이슈에 의한 수급의 반영이다 정도로만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고 해당된 사태가 좀 더 장기화가 된다면 일단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 3대 사죠, 뭐 SOE라든가 GS, SK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 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뭐 그런 양상들은 좀 다소 제한적일 좀 가능성이 좀 높다는 점도 참고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쪽은 좀 시총 작은 종목들 움직임 보이다 보니까 이슈에 의한 단기적인 플레이로 해석을 좀 해주셨고요.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흥구석유가 지금 3위로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등락률도 20.9% 그리고 빅텍 작은 이제 방산주로 볼 수 있겠죠. 중소형으로 봤을 때도 한 1.2%, 한일사료도 4.8% 움직임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수급 플레이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쪽, 추가적으로 좀 움직임을 보이는 쪽, 가장 강한 쪽으로 눈에 띄는 쪽을 보면 가상화폐, STO, 스테이블코인 이쪽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미국에서도 이제 서클, USDC 발행하는 쪽에서도 IPO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한 23% 정도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국내적인 모멘텀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가는 종목들이 꽤나 많습니다. 보통 대표님 새로운 뉴스가 나왔을 때 주식시장에서는 관심 1위이잖아요. 네. 새로운 뉴스가 나온 만큼 일단은 더 볼 수 있을지 어떻게 좀 보실까요? 예, 저는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이슈를 좀 단순한 어떤 테마성 수급 정도로만 좀 초기에는 좀 판단을 했는데 지금은 약간 생각을 좀 바꾼 점이 정책 수혜 기대감들 이 부분이 현실화되는 부분들을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가상화폐에 관련된 어떤 기준보다는 원화 자산을 좀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국내에서 좀 발행할 수 있는 요건들이 뭐 지난주에 어떤 이 대표 법안으로 좀 발의가 됐고요. 내일이죠.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어떤 이 도입에 관련된 이런 디지털 자산 설명회가 좀 개최가 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단순한 기대 요인을 좀 넘어서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정책 수혜 관점에서는 조금 더 시세의 연속성들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이 현재 선도를 좀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 좀 도입이 명확하게 좀 바뀌어진다면 결제 시스템이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피지사들의 경우에는 뭐 신용카드라든가 일부 결제에 관련된 수수료로 사실 뭐 수익을 쉐어하는 그런 기업들. 이익 모멘텀들을 좀 가지고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현실화가 좀 된다면 대다수 유통사들이 자치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을 통해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은 크게 한 15%에서 한 20%까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의 어떤 방향성 관점에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단순하게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이 도입 기대감들은 결제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들이 재편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안이라든가 인증 절차에 관련된 기술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정책의 기대 요인들을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면 뭐 정보라든가 뭐 인증 관련된 부분은 크게는 양자 암호기술까지 좀 연계될 수 있는 어떤 테마를 재차 좀 부각을 해보면 뭐 한국 정보인증 같은 종목들이 오늘 7%대 좀 강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헥터 파이낸셜 같은 종목들이 20%대 뭐 단기 좀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보안 인증 종목들 위주로 좀 보면 한국 정보인증 같은 그런 종목들이 단순하게 현재 관점에서는 뭐 추가적인 연속성들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한 테마보다는 조금 더 깊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같이 본다면 이걸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보완주 그리고 인증, 양자까지도 같이 봐도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말씀해 주셨던 헥토 파이낸셜은 지금 한 20% 상승하면서 거래량 급증 상위 종목에 이름 올리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지수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코스피 다시 한번 0.16% 강보합 수준 올라오면서 2,900선 턱걸이 걸쳐 있습니다. 지수까지 확인해 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함께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개장 때 양시장 엇갈린 모습으로 장을 출발했는데 현재도 그 모습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2% 상승하면서 2,90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12% 하락하면서 767선 지나고 있습니다. 양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고 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현재 코스피에서는 지금 외국인만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678억 원 물량 내던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그래도 물량 담아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609억 원 그리고 기관은 88억 원 함께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재 개인만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47억 원 팔아치우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은 함께 사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20억 원 가까이 그리고 기관은 330억 원 넘게 물량 담아가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업종별 등락률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하는 업종들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피에서는 건설업이 2.7%로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도 2.24%가량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두산에너빌리티가 현재 4%가 넘는 강한 빨간불 켜내면서 기계업종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유통업도 1.07% 강세, 증권과 운수장비 그리고 비금속 광물까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강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락하는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에서 하락하는 업종들로는 의료 정밀 분야 1.6%가량 빠지고 있고요. 종이 목재도 0.8%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철강 및 금속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쪽에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 50%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0.5%가량 역시나 빠지고 있는 모습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도 상승하는 업종들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상승한 업종들이 그리 많진 않은데요. 음식료, 담배가 2.02%로 좀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특징적인 부분이 한일 사료가 현재 5%대 강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가 된다면 이로 인한 우려감 속에서 식량과 곡물 관련한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서비스와 유통까지도 소폭이지만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들도 체크를 해보시죠. 현재 코스닥에서 화학 쪽 1.4%가량 빠지고 있고요. 출판, 매체, 복제, 그리고 일반 전기전자도 나란히 1% 안팎의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폭이지만 의료 정밀기기도 이쪽에서 0.7% 역시나 빠지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오늘 한화시스템이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5%대 급등세 나타내면서 현재 62,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앞서 넥스트 트레이딩에서도 전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전쟁이 계속해서 장기화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 속에서 현재 국내 방산주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한화시스템은 미국 방산업체와의 협력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 속에서 매수세가 모이고 있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또 두산에너빌리티 오늘도 쉬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4%가 넘는 강세 보이면서 56,8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5만 원을 돌파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현재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또 어느덧 6만 원 선을 또 바라보는 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200%가량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두산에너빌리티 어느덧 시총 10위권 진입도 노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은 여전히 거래대금 3, 4위 나란히 위치해 있지만 엇갈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1.8%로 낙폭을 점차 더 키워나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2.7%로 상승폭 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4만 원 선 더 단단하게 지켜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2%나 떨어졌지만 SK하이닉스는 오늘 2% 넘게 오르면서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SK하이닉스가 HBM4 12단 물량을 소량씩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이로 인한 소식이 좀 매수세가 붙는 모습을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CNS도 현재 3.4%가량 강세 나타내면서 6만 6천 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도 하나 그룹주들 방산 쪽 관련해서 매수세 붙는 모습도 함께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움직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에서 거래대금 1위로는 한국정보인증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8% 가까운 급등세 나타내면서 현재 만원 선 터치도 좀 바라보고 있는 시점인데요. 아무래도 월마트와 아마존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것이다라는 검토가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 속에서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STO 관련주들에 다시 한번 매수세가 붙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보 보안주 또 인증 관련해서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 한국정보인증과 함께 헥토파이낸셜도 지금 20%대 급등세 나타내면서 28,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테오젠의 경우에도 강한 매수세 모이고 있습니다. 4% 이상 지금 현재 올라서면서 40만 원 선 다시 회복한 상황인데요. 오늘 밤에 열릴 이 바이오 USA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6%가량 빠졌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저가 매수세 모여지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마리서치의 경우에는 지금 역시나 4.6%가량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인적 분할 이슈로 17%나 빠진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다만 증권가에서는 인적 분할이 이 기업 가치의 훼손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목표 주가를 그래도 상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안도감과 함께 저가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장에서 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매수세가 좀 붙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흥구석유 역시나 이스라엘, 이란 관련한 갈등 속에서 이런 석유주 또 정유주 관련해서 급등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장에 이어서 오늘도 20% 이상의 강세 나타내면서 현재 19,0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지수가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선물 시장에서의 수급을 봤을 때 개장했을 때 외국인이 매수였다가 현재 매도로 전환한 것으로 좀 확인되고 있고요. 800개약 넘게 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 석유, 가스, 해운 그리고 사료 관련주들로 매수세가 좀 쏠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지수가 흔들린다면 그동안 못 담았던 종목들 한 번씩 살펴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